일본 방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이 40조 원을 들고 한국에 매달렸는데 한국이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쳤군. 40조를 걷어차다니. 하지만 2개월 후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에 400조 원이 밀려든 겁니다. 40조를 버리고 400조를 번 나라. 일본 방위성 35년 경력의 간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진실에 일본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나카무라 케니치입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35년간 장비 정책과 해외 협력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퇴임해서 방위연구소 고문으로 있지만 현역 시절 제 전문 분야가 바로 동아시아 방산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방산의 성장 과정을 30년 넘게 지켜봐왔죠. 그날 오후 연구소 3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12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모니터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속보입니다. 이란 정부가 한국에 40조 원 규모의 무기 도입을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가 이를 전격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40조 원이라니요. 일본 연간 방위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든 커피잔이 기울어져 뜨거운 액체가 손등에 튀었지만 아픔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잠깐, 40조라고 했나? 회의실 상석에 앉은 사카모토 국장이 안경을 치켜올리며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예, 40조 원입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280억 달러 규모입니다. 옆자리에 하야시 과장이 태블릿 화면을 두드리며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비웃음기가 서려 있더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의 회색빛 하늘 아래로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신주쿠 방향으로 삼성과 현대의 광고판이 거대하게 빛나고 있었죠. 20년 전만 해도 저 자리엔 소니와 파나소닉 간판이 있었는데 어느새 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다고요? 40조를? 다나카 연구원의 물음에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 중반의 젊은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국제제재 대상국에 대한 무기 수출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란 측의 40조 원 제안은 단 하루 만에 공식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하루요. 저는 그 부분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40조 원짜리 제안을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하루 만에 거절했다는 건 그들에게 확고한 원칙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와타나베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미쳤군.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긴장감 대신 조롱의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저만 빼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40조면 국가 예산이야. 그걸 걷어차? 협상 전술 아닐까? 50조 부르려고 일단 거절한 거지. 아니면 미국 눈치 보는 거겠지. 한국은 원래 미국한테 약하잖아. 여기저기서 분석 아닌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한국방위사업청 청사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전경이 번갈아 나오고 있었죠. 그때 저도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 눈치를 봤다면 굳이 이렇게 전 세계에 공식 발표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조용히 협상을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 마무리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들은 마치 일부러 세상에 알리려는 듯 당당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카무라 고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카모토 국장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12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죠.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단순한 협상 전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하야시 과장이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40조라는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저 돈을 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 단순한 눈치 보기였다면 저렇게 즉각적이고 단호한 거절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누군가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고문님도 나이가 드시니 한국 편을 드시는군요. 와타나베 부장의 빈정거림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 방산을 접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국, 우리 기술 베끼는 수준이잖아.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됐고 우리 일본은 여전히 50위권 밖을 맴돌고 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도쿄 시내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관련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 퇴근 안 해? 문 앞에서 사카모토 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돌려 대답했죠. 예, 좀 더 있다가요. 확인할 게 있어서. 뭘 확인해? 어차피 한국은 다시 연락 올 거야. 40조를 진짜로 포기할 바보는 없으니까. 국장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향했습니다. 검색창에 한글로 방위사업청 수출통제라고 입력했죠. 30년간 한국을 연구하면서 배운 한국어가 이럴 때 쓸모가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는 걸.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 식당에서 조찬 미팅이 열렸습니다. 계란 프라이 냄새와 된장국 향이 뒤섞인 식당 한쪽 테이블에 8명의 간부가 모였죠. 화제는 당연히 어젯밤 뉴스였습니다. 결국 한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는 거지? 젓가락을 든 사카모토 국장이 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조간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모두 한국의 40조 거절을 일면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40조예요, 40조. 하야시 과장이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아무리 원칙이 있어도 저 정도 금액 앞에서는 다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가격 협상 중인 겁니다. 50조, 아니 60조까지 부르려는 거죠. 그렇지. 한국 사람들 장사 잘하잖아. 와타나베 부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는 김치를 집으며 코웃음을 쳤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연구소 식당에는 한국 음식이 꽤 많이 나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한국을 무시하면서도 한국 음식은 즐겨 먹는 게 우리 일본인들의 모순이죠. 저는 조용히 된장국을 떠먹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란이 왜 갑자기 한국한테 매달린 거야? 러시아나 중국한테 사면 되잖아. 다나카 연구원의 질문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죠.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거? 하야시 과장이 기다렸다는 듯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기들 무기도 모자라요. 중국 무기는 품질이 개판이고 이란이 실전에서 중국산 방공 시스템 써봤는데 가동률이 20%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무기를 구하려면 서방 아니면 한국밖에 없는 거지. 서방은 제재 때문에 안 팔고? 당연하지. 미국이 가만 안 놔두니까. 그래서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야. 하야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완전 갑이잖아. 40조 받고 몰래 팔면 되는 거야. 우회 경로 만들어서. 와타나베 부장이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원칙적이었으면 벌써 망했어. 걔네들 눈치 보기 달인이잖아. IMF 때도 그랬고. 결국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 그 말에 테이블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만 빼고요. 나카무라 고문님은 왜 안 웃으세요? 다나카 연구원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젊은 그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조사요? 뭐요? 한국 방위사업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이요. 테이블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호기심 반, 귀찮은 반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한국은 방산 수출의 3중 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별도로 심사하고 셋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수출이 불가능해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하야시 과장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테이블에 시선이 다시 집중됐죠. 한국 시스템은 미국보다 더 엄격합니다. 특히 제재 대상국에 대해서는 우회 수출까지 원천 차단하는 구조예요. 유령회사를 통한 거래, 제3국 경유, 부품 단위 수출까지 전부 모니터링합니다. 이건 우리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도 갖추지 못한 시스템이에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와타나베 부장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고문님도 서류상으론 그렇겠지만 실제론 다르죠. 한국 사람들이 원래 것과 속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40조 앞에서 원칙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서 동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을 테니까요. 식사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자료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복도에서 한국을 비웃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게, 한국이 40조를 진짜 포기할 리가 없지. 일주일만 기다려봐. 슬슬 협상 재개 뉴스 뜰 거야. 아니, 이란이 50조로 올려서 다시 제안할지도.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우리는 이렇게 웃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1990년대 초반, 저는 신입 사무관으로 방위청에 들어왔죠. 당시 선배들은 한국 방산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걔네가 무기를 만들어? 우리 기술 베끼는 수준이지.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무기를 만들겠어? 10년 안에 포기할 거야. 방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때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K9 자주포는 12개국에 수출됐고 폴란드에만 천무다연장 로켓 340대가 계약됐죠. 우리 일본의 십식 전차는 단 한 대도 해외에 팔리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을 나열할수록 손이 떨려왔죠. 한국 방산 수출액 최근 5년 약 180조 원, 일본 방산 수출액 최근 5년 약 3조 원. 60배 차이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방위청 기술관료였죠. 30년 전 퇴임하시기 전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케니치, 한국은 절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해. 저런 나라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 아버지의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맴돕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40조를 거절하는 동안 우리 일본은 F-35 부품 하나 제대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틀린 건가요?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5층 제 사무실에서 홀로 자료를 뒤지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화려함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이 저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국방부 보도자료,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30년간 쌓아온 한국어 실력을 총동원해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지? 화면에는 한국 방산 수출 통제 시스템의 상세 구조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동료들에게 설명했던 3중 심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수출 대상국을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4등급, 즉 UN 제재 대상국이나 분쟁 위험국에 대해서는 아예 협상 자체를 금지하고 있더군요. 이란은 당연히 4등급이었습니다.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에서 이란은 처음부터 고객 목록에 없었던 겁니다. 40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400조를 들고 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책상 위에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모른 채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문님. 아직 안 퇴근하셨어요? 야근 중인 다나카 연구원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다나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모니터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방산 시스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 네. 뭐가요? 다나카가 의자를 끌고 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 그의 눈에는 아직 편견이 덜 자리 잡은 것 같았죠.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 한국 방산 수출은 방위사업청, 외교부, 산업부의 3중 심사를 거쳐.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야. 실제로 2018년에 중동 모 국가에 수출이 무산된 적 있어. 방위사업청은 승인했는데 외교부에서 막았거든. 외교부가요? 왜요? 인권 문제 때문에. 그 나라가 자국민 탄압에 무기를 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거지. 다나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계약이 무산돼요? 돈이 되는 건데? 그래.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야. 돈보다 원칙이 우선인 거지.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다른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거절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죠. UN 제재 위반 우려, 분쟁 확산 가능성, 인권 침해 우려. 다나카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 아니 우리가 믿고 싶어 했던 한국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문님,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선배님들은 한국이 결국 돈 앞에서 무릎 꿇을 거라고 하시던데요. 지금은 가격 협상 중이라고. 그래, 나도 그 말 들었어. 고문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에 도쿄 야경이 눈에 들어왔죠.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저 멀리 한강처럼 보이는 스미다 강이 어둠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내가 방위청에 처음 들어온 게 35년 전이야. 예. 그때 선배들이 한국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한국, 우리 기술 베끼는 수준이지. 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10년 안에 포기할 거야. 다나카가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야. K9 자주포 12개국 수출, 천무 340대 폴란드 계약, FA50 경공격기 동남아 석권. 우리 일본은 뭘 했지? 십식 전차 수출 연건. 소류급 잠수함 호주 입찰 탈락. 방산 수출액 한국의 60분의 1점. 숫자를 나열할수록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나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벌리고 있었죠. 30년 전에도 우리는 웃었어. 지금도 웃고 있고. 근데 30년 후에도 웃을 수 있을까? 고문님. 나는 이번에는 다르게 보고 싶어. 우리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한국은 뭐가 달랐는지. 저는 모니터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산 수출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떠 있었죠. 다나카, 내일 아침 시간 있어? 예, 네, 있습니다. 같이 조사 좀 하자. 이건 혼자 하기엔 너무 크거든. 다나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문님. 저도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정말 40조를 벌일 만큼 대단한 나라인지. 그날 밤, 저와 다나카는 새벽 2시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죠. 사무실을 나서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밝은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본도 저 도시의 불빛처럼 너무 밝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이 40조를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거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는 반드시 그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해도 말이죠. 조사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와 다나카 연구원은 연구소 지하 1층 자료실에 틀어박혀 있었죠.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고문님, 이것 좀 보세요. 다나카가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엔 한국방위사업청의 내부 규정집이 떠 있었죠. 물론 공개된 자료였지만 우리가 여태껏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문서였습니다. 이게 뭔가? 한국의 방산 수출 심사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다나카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죠. 수출 대상국 등급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예. 1등급은 미국, 영국 같은 전통 우방국이고 4등급은 UN 제재국이나 분쟁 위험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나카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4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협상 자체를 금지한다. 금액, 조건, 품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접촉을 불허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죠. 협상 자체를 금지한다고? 예. 이란은 당연히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40조고 400조고 애초에 테이블에 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머릿속도 그 형광등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했던 협상 전술이니 가격 올리기니 하는 건 전부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나리오였던 거죠. 다나카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3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국이 슬슬 협상을 재개할 거라고 웃으며 예측했는데 그게 완전히 틀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문님, 이것도 보세요. 다나카가 다른 문서를 띄웠습니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이었죠. 3년 전 국정감사 기록인데요. 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장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중동 A국이 천국 미사일 도입을 타진해왔는데 왜 거절했느냐? 뭐라고 답했는데? 청장이 이렇게 답했어요. 해당 국가는 자국민 탄압에 무기를 사용할 우려가 있어 외교부에서 반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존중하여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자국민 탄압 우려 때문에? 예. 그리고 야당 의원이 다시 물었대요. 그 계약이 성사됐으면 얼마였느냐? 청장 답변이요. 약 8조 원 규모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8조 원짜리 계약을 인권 문제 때문에 걷어찼다고요? 그것도 정부 기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건 우리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었다면 어떻게든 우회로를 찾았을 겁니다. 인권 문제는 그 나라 내정이니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라고 변명하면서요. 그런데 고문님,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국은 이런 거절 사례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공개해요. 국정감사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심지어 해외 바이어들한테도. 왜? 보통은 숨기려고 하지 않나?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다나카가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R&D 코퍼레이션의 보고서였죠. 여기 보면요. R&D가 한국 방산 수출 성공 요인을 분석했는데 첫 번째로 꼽은 게 예측 가능한 원칙이에요. 예측 가능한 원칙? 예. 한국이 무기를 팔 나라와 안 팔 나라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국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거죠. 한국한테 사면 나중에 이상한 나라에 팔아서 우리 안보가 위협받을 일이 없겠구나 하고 저는 R&D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통제 시스템은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 더 엄격하다. 특히 제재 대상국에 대한 우회 수출 차단 메커니즘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보다 더 엄격하다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R&D는 미국 국방부가 신뢰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고문님, 이거 사실이면요. 다나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거 전부 틀린 거 아닌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자료실 창문 너머로 도쿄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30년간 저는 한국을 원칙 없이 눈치만 보는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국한테 약하고 돈 앞에서 무너지고 겉과 속이 다른 나라. 그게 우리 일본인들이 공유하는 한국의 이미지였죠. 그런데 지금 눈앞의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내일 미국 쪽 자료를 좀 더 파보자. 미국이요? 응. 미국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국 내부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죠. 한국이 40조를 거절한 건 미국 눈치를 본 게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원래부터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거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래전 미국 국방부에서 일했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케니치, 오랜만이군. 화상통화 화면 속에서 마이클 브래들리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제가 20년 전 워싱턴 주재 무관 시절에 알게 된 친구로 지금은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국에서 일하고 있죠. 마이클,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무슨 말이야. 옛 친구가 연락하면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이란 제안을 거절한 건 알지? 화면 속 마이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진지한 눈빛이 됐죠. 알지. 여기서도 꽤 화제가 됐어.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어? 한국이 미국 눈치를 봐서 거절한 거라고 생각해. 마이클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케니치, 솔직하게 말할게. 응. 우리도 놀랐어. 뭐가? 한국이 진짜 거절할 줄 몰랐거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국도 몰랐다고요? 우리 분석팀에서도 처음에는 한국이 협상 카드로 쓰는 거라고 봤어. 미국한테 뭔가 받아내려고 일부러 이란 제안을 흘린 거 아니냐고. 근데 조사해보니까 아니더라고. 아니라니? 한국 정부는 이란 측 접촉이 있자마자 24시간 안에 거절 통보를 했어.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협상이고 뭐고 없었어. 그냥 원칙대로 거절한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했다고요? 잠깐, 그럼 한국이 자기네 카드를 미국한테 다 보여줬다는 거야? 그래. 보통은 이런 건 비밀로 하잖아. 나중에 협상 지렛대로 쓰려고. 근데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했어. 이란이 얼마를 제안했는지, 어떤 무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거절하는지까지. 마이클이 화면 속에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 재평가 분위기가 있어. 재평가? 응. 여태까지 우리는 한국을 관리해야 할 동맹으로 봤거든. 경제적 이익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항상 감시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마이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 한국은 우리가 압박하지 않아도 스스로 원칙을 지키는 나라야. 어쩌면 우리 미국보다 더 철저하게. 그 말에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미국보다 더 철저하다고 평가하다니요. 마이클, 하나만 더 물을게. 응. 폴란드 건 알아? 왜 폴란드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 화면 속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좋은 질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거, 우리도 분석했어. 뭐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건 신뢰였어. 신뢰?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 있어. 일본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일본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한국은 원칙이 명확하다. 우리한테 판 무기가 적대국에 팔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가 일본을 불신했다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고? 케니치,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응. 이번 일로 한국 방산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얼마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이 2주 만에 15조 원 늘었어. 거절한 40조보다는 적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마이클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어. 40조를 걷어찬 나라라는 게 최고의 마케팅이 된 거지. 돈을 버린 게 아니라 신뢰를 산 거야. 통화를 끝낸 후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신뢰를 샀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일본은 지금까지 무엇을 팔고 있었던 걸까요? 무기의 성능, 가격 경쟁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바이어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한 건 이 나라는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40조를 걷어차면서 그 확신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거죠. 저는 다나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미팅하자. 폴란드 건 더 파봐야 할 것 같아. 고문님, 이 숫자가 맞는 건가요?
다나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와 다나카는 한일 방산 수출 실적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고 있었는데 숫자를 정리할수록 손이 떨려왔습니다. 맞아. 3번이나 확인했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표는 이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최근 5년 약 180조 원. 일본 방산 수출 최근 5년 약 3조 원. 60배 차이예요. 다나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계산기를 두드려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더 처참해. 저는 다음 표를 띄웠습니다. K9 자주포 12개국 수출, 총 2,800대 이상 계약. 일본 10식 전차 수출 연건. 천무 다연장 로켓 폴란드 340대 계약, 루마니아 협상 중. 일본 MLRS 해외 수요 연건. FA50, 경공격기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8개국. 일본 FE 수출 연건 애초에 수출 불가 설계. 고문님, 이게 말이 돼요? 다나카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죠. 더 심각한 게 있어. 더요? 폴란드 계약 금액이야. 저는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폴란드 한국 방산 계약 최근 2년. K2 전차 1000대 약 20조 원. K9 자주포 672대 약 8조 원. 천무 340대 약 7조 원. FA50 48대 약 4조 원. 기타 장비 및 기술 이전 약 5조 원. 총합 약 44조 원. 44조 원이요? 한 나라한테만. 그것도 2년 만에. 다나카가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죠. 44조 원이면 일본 방산 수출 15년 치입니다. 한국은 그걸 단 한 나라, 단 2년 만에 달성한 겁니다. 그런데 고문님, 다나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폴란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10식 전차도 성능은 좋잖아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거든요. 내가 조사해봤는데 저는 폴란드 관련 자료를 띄웠습니다. 폴란드가 처음에는 독일 레오파드 2, 미국 에이브럼스, 그리고 일본 10식을 비교 검토했어. 성능만 보면 10식이 꿀리지 않았지.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3가지 있었어.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납기.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 때문에 급했어. 한국은 1년 안에 초도 물량을 납품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10개월 만에 K2 전차를 인도했어. 우리 일본은 3년 이상 걸린다고 했지. 3년이요? 응. 일본 방산업체들은 해외 수출 경험이 없어서 생산 라인 확장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 폴란드 입장에서는 3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지.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가격. 한국은 폴란드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어. 대당 가격도 낮았지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패키지로 묶었거든. 일본은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어. 우리 기술을 왜 줘야 하느냐는 식이었지.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기술 유출 우려도 있으니까. 맞아. 하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이거든. 일본은 우리를 파트너로 안 보는구나. 그냥 물건만 팔고 싶은 거구나라고. 다나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셋째가 결정적이야. 뭔데요? 신뢰. 저는 마이클과의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대. 일본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중국이 압박하면 일본이 우리 편을 들어줄까? 한국은 다르다. 원칙이 명확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본은 지금까지 방산 수출에 있어서 일관된 원칙을 보여준 적이 없어. 어떤 때는 수출하겠다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하겠다 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장기 파트너십을 맺어도 될까? 의문이 드는 거지. 한국은 다르고요? 응. 한국은 이 나라에는 팔고 이 나라에는 안 판다는 원칙이 명확해. 그리고 그 원칙을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해. 바이어 입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10식 전차의 장갑이 얼마나 두꺼운지, 엔진 출력이 얼마나 센지 자랑할 때 한국은 우리는 이런 나라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거야. 무기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걸 팔고 있었어. 다나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님, 저희가 너무 안일했던 거네요. 그래,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일본 전체가 그랬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우리는 일본 제품은 품질이 좋으니까 당연히 팔린다고 믿었어. 과거에는 그게 맞았지.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품질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그런데 방사는 달라.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야. 국가의 안보가 걸린 문제거든. 그러니까 신뢰가 더 중요한 거군요. 맞아. 그리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 40조를 걷어차면서 전 세계에 선언한 거지. 우리는 돈보다 원칙을 택하는 나라입니다라고. 저는 모니터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일본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조사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연구소가 발칵 뒤집혀 있었죠. 사람들이 대회의실로 몰려들고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CNN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고문님, 빨리 오세요. 다나카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회의실로 향했죠.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개월 만에 400조 원 돌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0조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이 이란의 40조 원 제안을 거절한 이후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2차 계약 18조 원, 루마니아 신규 계약 8조 원, 사우디아라비아 추가 계약 15조 원, 노르웨이 확장 계약 5조 원. 숫자가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메모를 했죠. 폴란드 2차 18조 원 K2 추가 500대, 탄약 패키지, 루마니아 8조 원 K9, 천무, 사우디 15조 원 천궁이 추가, 정비 계약, 노르웨이 5조 원 K9 추가 24문, 에스토니아 2조 원 K9 18문, 핀란드 3조 원 K9, 탄약, 호주 12조 원 레드백 장갑차 협상 가속, UAE 협상 중 규모 미공개, 이집트 협상 중 천궁이, 그리고 주목할 점은 대기 명단입니다. 앵커가 계속했습니다. 현재 한국 방산업체에 공식적으로 도입 의향을 밝힌 국가가 23개국에 달합니다. 이들의 예상 계약 규모를 합산하면 향후 5년간 최소 3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미쳤네, 진짜. 40조 거절했더니 400조가 왔다고? 이게 말이 돼. 저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던 게 생각났죠. 한국이 미쳤군. 40조를 걷어차다니. 어차피 다시 연락 올 거야. 협상 전술이지 뭐.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40조를 버린 게 아니라 400조를 번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40조를 버리는 용기가 400조를 불러온 거죠. 나카무라 고문님, 사카모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열흘 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고문님이 조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사한 걸 보고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대형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향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40조를 거절한 건 미국 눈치를 봐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원래부터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 대상국을 4등급으로 분류하고 최하위 4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협상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40조고 400조고 애초에 테이블에 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하야시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열흘 전 가장 크게 비웃던 그였죠. 예. 그리고 이 시스템은 미국 국방부도 인정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R&D Corporation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통제는 미국보다 더 엄격합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이번 거절을 통해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원칙을 택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400조를 불러온 겁니다. 저는 바이어들의 반응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한국의 결정을 보고 확신이 생겼다. 이 나라와 장기 파트너십을 맺어도 된다.
사우디 왕세자실 한국은 아무에게나 무기를 팔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 호주 국방부 한국의 원칙은 인상적이다. 레드백 협상을 가속화하겠다. 보시다시피 바이어들이 원하는 건 무기의 성능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은 40조를 걷어차면서 그 신뢰를 증명했고 그 결과 400조가 밀려온 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일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방산 수출을 추진하면서 일본 무기는 품질이 좋으니까 팔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출 연건입니다. 폴란드는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했고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도 탈락했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죠. 우리에게 부족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는 게 바이어들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그때 사카모토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고문님. 예, 고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열흘 전에는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웃고만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도쿄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죠. 표지가 색이 바랜 그 앨범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1970년대 방위청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그 뒤로 방위청 기술본부라는 간판이 보였죠. 저는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와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1975년 한국방위산업 시찰단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방위청에 입청한 직후 아버지가 이 사진을 보여주시며 하셨던 말씀. 케니치,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한국 사람인가요? 그래,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온 기술자야. 미사일 기술을 배우러 왔었지. 아버지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아느냐? 한국이 미사일을 만든다고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대충 알려줬지. 핵심 기술은 빼고 어차피 한국이 미사일을 만들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버지의 그 자신만만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케니치, 기억해라. 한국은 절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해. 저런 나라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 기초가 없거든. 저는 그 말을 30년간 믿어왔습니다. 아버지의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로 세계 최정상급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사거리 800km의 현무-4는 미국도 인정한 정밀 타격 무기죠. 그리고 천국 미사일은 이제 중동과 유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충 알려줬다던 그 기술. 한국은 그걸 50년간 갈고 닦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틀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세대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을 뿐입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문님, 아직 계세요? 다나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가를 훔치고 문을 열었죠. 왜? 저기,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다나카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뭔데? 한국방위사업청장 인터뷰예요. 이란 거절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이란의 40조 원 제안을 거절하신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청장 전혀요. 우리에게 40조 원은 분명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산의 가치는 40조 원보다 큽니다. 기자 가치라고 하시면 청장 신뢰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는 이유는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40조 원을 받고 그 신뢰를 팔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미국 눈치를 봐서 거절한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청장 아닙니다. 미국과 사전 협의는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가 했습니다. 이란은 우리 수출 통제 시스템상 4등급 국가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애초에 협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청장 대한민국 방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최대 경쟁력입니다. 기사를 다 읽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수출한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 위의 낡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975년 한국 기술자와 악수하는 젊은 아버지. 그때 아버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기초가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가치와 원칙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일본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고모님, 괜찮으세요? 다나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나 봅니다. 응, 괜찮아. 저는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다나카, 내일 보고서를 마무리하자. 보고서요? 응. 이번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국장님께 올려야겠어. 그리고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죠. 우리 일본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뭘 배워야 하는지 솔직하게 쓸 거야.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고모님. 그날 밤 저와 다나카는 새벽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40조 원을 버린 것이 아니다. 40조 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지켰다. 그리고 그 선택이 400조 원을 불러왔다. 우리 일본이 배워야 할 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다. 한국의 원칙이다. 보고서를 완성한 다음 날, 저는 방위연구소 대회의실에 섰습니다. 대형 모니터 앞에 선 저를 20명이 넘는 간부들이 바라보고 있었죠. 사카모토 국장, 하야시 과장, 와타나베 부장. 2주 전 한국을 비웃던 그 얼굴들이 지금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리모컨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5년 방위성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발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방산 40조 거절 사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2주 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미쳤다고. 40조를 걷어차다니 협상 전술이 분명하다고. 일주일만 기다리면 다시 연락 올 거라고. 회의실 여기저기서 불편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숫자가 나타났죠. 400조 원. 그 숫자가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한국은 40조를 거절한 후 2개월 만에 400조 원의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40조를 버린 게 아니라 400조를 번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야시 과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와타나베 부장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핵심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에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방산 수출 대상국을 4등급으로 분류하고 최하위 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협상 자체를 금지하는 시스템. 이란은 처음부터 고객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하야시 과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반발심이 남아 있었지만 2주 전에 그 조롱 섞인 톤은 아니었죠. 대단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바로 한국 방산의 최대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R&D 보고서와 미국 국방부 평가,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를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바이어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기의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면 우리 일본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본 방산 수출 현황을 띄웠습니다. 처참한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최근 5년간 방산 수출 3조 원. 한국의 60분의 1입니다. 10식 전차 수출 연건.
소류급 잠수함 호주 입찰 탈락, 방위 장비, 이전 실적 사실상 전무. 그건 헌법 제약 때문 아닙니까? 와타나베 부장이 반박했습니다. 물론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 완화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우리에게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우리 일본은 지금까지 어디에 팔고 어디에 안 판다는 명확한 기준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경제 상황에 따라 입장도 바뀝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일본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어도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폴란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일본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30년 전에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방산을 우리 기술 베끼는 수준이지.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고 우리는 50위권 바뀝니다.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주 전에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국이 40조를 거절한다고? 미쳤나 봐. 그런데 지금 한국은 400조를 벌었고 우리는 여전히 수출 연건입니다. 고문님. 사카모토 국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저는 마지막 문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리 일본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팔지 않는 용기. 그것이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문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야시 과장이었습니다. 2주 전 가장 크게 비웃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고 있었죠. 저,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걸, 우리가 틀렸다는 걸.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180조 대 3조, 400조 수주, 23개국 대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야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일본이 잘못 본 겁니다. 회의실에 숨죽인 탄식이 퍼졌습니다. 저도 목이 메어왔죠. 가장 강하게 반발하던 사람이 인정하는 순간, 그게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나카무라 고문님, 사카모토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보고서 본성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위성 장관께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너무 오래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국장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고개를 숙이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고문님, 감사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해